언니, 언니, 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아직도 여성 구치소에서 들려오는 여성 재소자들의 비명소리가 저의 귀를 떠나지 않습니다. 미결수가 모이는 구치소에서 만나 청주 여자교도소까지 이어진 인연,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있는 여성들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생활,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들어간 교도소, 그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저의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그 순간 제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어요. 7살 민준이의 얼굴이 파래지면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눈이 위로 돌아가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해온 제가, 54세의 베테랑이 된 제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한 아이의 생명을 제 손으로 잃게 만든 거였어요. 민준아, 우리 아들 왜 그래? 복도 끝에서 달려온 엄마의 절규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저에게 소리쳤던 말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차가운 교도소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뱃속의 아이를 원수라고 부르면서 매일 죽이려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가 한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과연 저는 그 새로운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차가운 교도소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생명을 잃고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낸 제 이야기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똑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똑같다고 생각했었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하고 토스트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해결했어요. 대학병원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항상 그날 담당할 환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김민중 군 7세,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 후 회복 중. 박지은 양 12세, 백혈병 치료 중. 이준호 군 5세, 폐렴으로 입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제게는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5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저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어요. 동료들도 저를 보면 놀라곤 했어요. 혜순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실수 한 번 없이 완벽하게 해내시다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을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하얀 가운을 입으면 마치 천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데 막상 병동에 올라가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인데도 왜 그렇게 머리가 무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전날 밤에 어머니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요양원 비용이 계속 오르는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동료 간호사 정미영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혜순 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어제 늦게 잤을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이 뿌옇게 흐린 기분이었어요. 오전 투약 시간이 되어서 저는 각 병실을 돌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모든 약물을 3번,
4번씩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대충 한 번만 보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운명의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선생님 하면서 작은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만큼 제게 힘을 주는 건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지만 항상 밝고 씩씩했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도 절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아픈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마음 착한 아이였죠. 부모님도 정말 사랑스럽게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요. 민준이는 저에게 오늘 퇴원할 수 있는지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해. 하지만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겠네. 링거줄을 따라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급하게 주사를 멈추고 약물 용량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제가 10배나 많은 양을 투여한 거였어요. 민준아, 민준아 하면서 다급하게 의료진들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고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면서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제 실수 때문에 이 순수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기술이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민준이 부모님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을 때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이 엄마가 아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 목소리가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뛰어오셔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민준이 아빠는 담당 선생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발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민준이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분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던 제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였어요. 그것도 7살밖에 안 된 순수한 아이의 생명을 제 손으로 빼앗은 거였죠. 민준이가 숨을 거둔 후에도 엄마는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일어나, 민준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민준이 아빠의 말이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30년이나 일하셨다면서 왜 이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 민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베테랑 간호사라는 자부심, 생명을 구하는 천사라는 믿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병원에서는 즉시 저를 정직시켰어요. 의료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출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멍하니 걸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저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민준이의 파란 얼굴이 떠올랐고 부모님의 절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TV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30년 경력 베테랑 간호사 의료사고 7세 환아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죠. 제 사진까지 나오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물론 좋지 않은 의미로 말이에요. 재판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검사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피고인은 30년이라는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저를 변호해 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순간적인 실수였고 3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준이 부모님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였어요. 민준이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 아들은 정말 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아프면서도 절대 짜증내지 않고 다른 아이들까지 챙겨주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왜 이렇게 보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법정에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울면 민준이 부모님께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판사는 말했어요. 피고인의 오랜 경력과 그동안의 헌신적인 근무 태도를 인정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4세의 나이에 교도소에 가야 한다니. 30년 동안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을 구하던 제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철창 안에서 지내야 한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차가운 교도소에서 제가 또 다른 생명과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구치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곳이었거든요. 차가운 철문이 제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욕설, 가리고 수없이 많은 시선들. 살아생전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을 구하던 제가 이제는 회색 수의를 입고 죄수가 된 거였죠. 접수 과정부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개인 소지품을 빼앗기고 몸수색을 받아야 했어요.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존경받던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만든 일이니까요. 처음 며칠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벽과 철창만 보이는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게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가끔 병원에서 일하던 때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저를 정말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일단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간호사라는 소문이 돌았는지 저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젊은 여자는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줌마, 간호사였다면서요? 뭐 잘못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지영 씨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34살의 젊은 여자였는데 눈빛이 너무 어둡고 공허했거든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지영 씨는 다른 수감자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저도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서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며칠 지나서 지영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때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간호사셨다면서요. 저 좀 아픈 데가 있는데 봐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줬거든요. 병원에서 늘 듣던 호칭이었는데 이곳에서 들으니까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수감자일 뿐이에요. 제가 한 실수 때문에 한 아이가 죽었거든요. 지영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냥 살인자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영 씨는 조용하고 여린 모습인데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지영 씨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지영 씨의 몸 곳곳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팔뚝에, 등에, 다리에. 정말 끔찍했어요. 어느 날 밤 지영 씨가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날따라 목소리가 더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맞으면서도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겪은 고통도 크지만 지영 씨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맞았어요. 그 사람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위협하면서 더 심한 폭력을 가했어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지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칼을 뺏었어요.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화가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휘둘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저는 살인미수죄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영 씨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영 씨가 배를 살짝 만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워요. 이게 제 뱃속에 있다는 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저는 지영 씨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자신을 폭행한 남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게 제 아이 같지 않아요. 그냥 뱃속의 원수 같아요. 매일 이 아이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끔찍한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는데 지금 제 옆에는 또 다른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밤에 지영 씨가 자다가 울음소리를 내는 걸 종종 들었어요. 꿈에서도 남편에게 맞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서 숨을 헐떡거리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지영 씨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날은 지영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말이에요. 저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매일 그 아이가 꿈에 나와요. 민준이라고 하는 7살짜리 아이였는데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제가 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결국은 제 손으로 그 아이를 보낸 거니까요. 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그 사람이 생각나요.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그런데 동시에 이 뱃속의 아이도 생각나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54세의 저와 34세의 지영 씨,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어요. 둘 다 생명과 관련된 죄를 지었고 둘 다 그것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저는 지영 씨에게서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배를 꽉 누르고 있거나 일부러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영 씨가 뱃속의 아이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구하지 못한 그 순수한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꼭 지켜내야겠다고. 제가 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꼭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지영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영 씨가 아이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그 아이를 지우려고 위험한 시도를 반복했거든요. 저는 그런 지영 씨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지영 씨가 복도를 걸어갈 때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면서 배부터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지영 씨,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때 지영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러운 그런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저를 때린 그 사람의 핏줄이에요. 어떻게 낳아서 키워요? 매일 이 아이 얼굴을 보면서 그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려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영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영 씨까지 다칠 수 있어요. 뱃속의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영 씨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위험한 행동들을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일부러 무거운 걸 들려고 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옮기는 책상이나 의자를 혼자서 들겠다고 하면서 배에 힘을 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지영 씨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영 씨,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급하게 달려가서 지영 씨를 말렸죠. 다른 수감자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지영 씨가 변비약을 구하려고 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지영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혹시 변비약 있어요? 좀 독한 거로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 그런 걸 찾는지 너무나 뻔했거든요. 지영 씨, 변비약을 왜 찾는 거예요? 지영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비약을 많이 먹고 배에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아무도 모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지영 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그러다가 지영 씨까지 위험해져요. 하지만 지영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몰라요. 저한테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매일 밤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혀요. 그런데 낮에는 이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요.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지영 씨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지영 씨, 저는 한 아이의 생명을 제 손으로 잃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제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매일 꿈에서 봐요. 지영 씨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그런 후회를 안고 살지는 마세요. 그런 저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영 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배를 꽉 누르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잠들기 전에 꼭 배를 양손으로 꽉 눌러서 아이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영 씨를 보면서 24시간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제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어떤 날은 지영 씨가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목욕 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였어요. 체온을 높여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려는 거였죠. 지영 씨, 나와요. 너무 오래 있으면 몸에 안 좋아요. 조금만 더요. 선생님,
제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강제로 지영 씨를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지영 씨의 몸을 감싸주면서 말했어요. 지영 씨, 이 아이는 지영 씨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지영 씨의 아이이기도 해요. 지영 씨의 살과 피를 나눠받고 있는 거라고요. 지영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이 아이를 보면 그 끔찍한 기억들이 더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를 때리던 모습, 칼로 위협하던 모습들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저는 지영 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영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지영 씨,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지켜내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지영 씨 곁에서 잠을 잤어요. 혹시 밤중에 위험한 시도를 할까봐 걱정돼서요. 밤마다 깊이 잠들지 못해 힘들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영 씨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밤중에 지영 씨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마다 저도 따라갔어요. 혹시 그곳에서 혼자 무슨 위험한 짓을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지영 씨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점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에 지영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였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 사람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지영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영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저도 이곳에서 지영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민준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매일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영 씨와 뱃속의 아이를 돌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도 예전만큼 극단적인 시도는 하지 않게 됐고 저도 민준이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씩 달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청주여 자교도소로 이송되면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울구치소에서 2개월을 보낸 후 저희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들이 모이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정말 운이 좋게 우리는 같은 방으로 배정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선 시설 자체가 더 열악했어요. 한 방에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해야 했거든요. 개인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작은 매트 하나가 제 전부였죠. 사생활 보호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제 나이에 이런 환경에서 지낸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서울구치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됐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비누 조각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다들 비누를 그렇게 신중하게 깎고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별한 용도가 있었던 거예요. 비누를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깎는 거였어요. 그걸로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거였죠. 어느 날 같은 방에 있던 30대 여성이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언니, 여기서 살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해요. 남자 없이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언니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하시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당황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여성이 계속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몇 년씩 갇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욕구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욕구라는 게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런 곳에서까지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편지를 통한 가상 연애도 정말 흔했어요. 교도소 밖의 남성들과 펜팔을 하면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편지들을 얼핏 봤는데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한 20대 여성이 저에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편지로 만났는데 정말 멋있어요. 사진도 보내줬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나중에 제가 나가면 꼭 만날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성에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고 위안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편지로만 안다는 사람을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동성 간의 관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로 와이프와 허브라고 부르면서 마치 부부처럼 지내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밤에 몰래 오가는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곳에서는 외로움을 달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한 40대 여성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여기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려요. 밖에서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유일한 위로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결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임신한 지영 씨는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어떤 여성들은 지영 씨의 배를 만지면서 부러워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뱃속에 진짜 아기가 있는 거야? 움직이는 것도 느껴져?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비롭게 느껴졌나 봤어요. 몇 년 동안 이 차가운 곳에서만 지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게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영 씨를 질투하는 시선들도 있었어요.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젊은 여성이 지영 씨에게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야. 배에 뭐 들었다고 공주님인 줄 아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지영 씨를 더욱 보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영 씨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교도소 내의 위계 질서였어요. 나이나 죄명, 형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수감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20대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여기 왔어요? 나이 먹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간호사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뭘 잘못했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지영 씨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요. 어떤 날 밤에는 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서로 다른 그룹 간의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임신한 지영 씨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구하지 못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영 씨를 보살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텨내면서 저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겉으로는 거칠고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 씨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자라고 있었거든요. 청주 여자교도소로 이송된 후 상황은 정말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지영 씨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방에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해야 했는데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수감자들이 지영 씨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지영 씨가 복도를 지나가면 일부러 발을 쭉 뻗어서 걸리게 만들려고 하거나 밥 먹을 때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지영 씨에게 말했어요. 야, 배에 뭐 들었다고 그렇게 조심조심 다녀? 여기가 산부인 거야?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다른 여성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칼부림이나 하는 남자애를 왜 낳으려고 그래? 그냥 지워버리면 되잖아. 여기서 애 낳아서 뭐 하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 앞에 나섰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임신부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그 여성들이 저에게 대들었어요. 할머니는 왜 끼어들어? 의료사고 낸 살인자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훈계해? 여기서는 나이 많다고 특별 대우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가 지영 씨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살인자예요. 한 아이를 제 손으로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생명만큼은 꼭 지켜내고 싶어요. 더 이상 눈앞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던지 그 여성들도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지영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일부러 길을 막아서거나 잠들려고 하면 큰 소리로 떠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지영 씨가 먹는 음식에 이상한 것들을 넣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영 씨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일부러 어깨로 세게 밀치는 거예요. 임신 7개월인 지영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저는 그 순간 온몸을 날려서 지영 씨를 받쳐 안았어요. 지영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제 아이를 정말 해칠 것 같아요. 저는 지영 씨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성이 저희를 보면서 비웃듯 말했어요. 뭐야? 할머니랑 임신부랑 무슨 특별한 관계야? 역겨워.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마. 저는 그 여성 앞으로 다가가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지영 씨에게 손대지 마세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여성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힘이 정이야.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죠? 나는 이미 한 번 생명을 잃게 만든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영 씨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 눈빛이 워낙 진지했던지 그 여성도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7살짜리 아이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제 앞에서 울부짖는 걸 봤어요.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요. 지영 씨와 뱃속의 아이만큼은 꼭 지켜낼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24시간 지영 씨를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했어요. 지영 씨 옆에서 잤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갔어요.
밥 먹을 때도 항상 지영 씨 옆에 앉아서 혹시 누가 음식에 이상한 걸 넣지 않는지 지켜봤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 여자가 아줌마 딸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살면 아줌마만 힘들어져요. 저는 그 사람에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꼭 지켜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어떤 날은 제 몸이 멍들고 상처가 나기도 했어요. 지영 씨를 보호하려다가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영 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선생님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차라리 제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영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영 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민준이를 구하지 못한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텨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매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영 씨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점점 지영 씨의 배가 불러오면서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거였어요. 드디어 지영 씨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교도소에서 출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줬어요. 저도 30년간의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지영 씨를 도울 준비를 했고요. 그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지영 씨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지영 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직접 지켜온 생명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급하게 교도관을 불렀어요. 의료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영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영 씨는 너무 아파하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정말 무서워요. 잘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지영 씨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지영 씨, 괜찮아요. 지영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어요. 분명히 잘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의료진이 와서 지영 씨를 데려갔어요. 그날 아침 지영 씨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지영 씨가 아기와 함께 돌아왔어요. 지영 씨가 아기의 이름을 준호로 지었다 하더라고요. 아이를 바라보는 지영 씨의 표정이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지영 씨는 모성애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교도소에 온 이후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작은 생명이 이 차가운 곳에 따뜻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다른 수감자들도 아기를 보면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전에 지영 씨를 괴롭히던 젊은 여성들조차도 준호를 보면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여성은 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 대단해요.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다니. 저도 나중에 나가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준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영 씨는 준호를 돌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절망적이고 공허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희망찬 눈빛이 자리 잡았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제게 온 이유를 말이에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사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준호는 지영 씨의 천사이기도 하고 저의 천사이기도 해요. 제가 민준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아이예요.
그렇게 준호는 저희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지영 씨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저에게는 속죄와 희망을 선물해 준 거였죠. 드디어 지영 씨가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지영 씨는 저보다 6개월 먼저 나가게 됐어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였죠. 지영 씨가 출소하는 날 준호를 안고 저에게 인사했어요. 그때 준호는 벌써 6개월이 되어서 제법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로 자라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와 준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밖에서 꼭 다시 만나요. 저는 지영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영 씨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곧 나갈 거니까 그때 연락할게요. 하지만 막상 지영 씨와 준호가 떠나고 나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그리워졌거든요. 6개월 후 제가 출소했을 때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의료사고로 간호사 면허까지 박탈당한 상태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막막했어요. 저는 출소하자마자 지영 씨에게 연락했어요. 지영 씨는 정부 지원 임시거주 시설에서 준호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영 씨가 준호를 안고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준호는 이미 제법 많이 자라 있었어요. 저를 보고 방긋 웃어주더라고요.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우리 준호. 지영 씨에게도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지영 씨는 정가자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준호 양육비를 마련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 면허가 없어진 상태에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간병인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함께 살까도 생각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저도 제 앞가림하기 바빴고 지영 씨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어요. 대신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준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면서 서로의 안부도 확인하고요. 준호가 처음으로 걷던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지영 씨가 준호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선생님,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준호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지영 씨가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밤에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가끔 떼쓰며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착하게 잘 지내요. 그렇게 매주 만나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지영 씨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고 저는 요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정말 잘 걸어요. 공원에서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라며 준호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준이를 구하지 못한 아픔이 준호를 통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년이 지나자 지영 씨는 작은 투룸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됐다는 뜻이었죠. 선생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준호도 선생님이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저도 가끔 지영 씨 집에 놀러 갔어요. 작지만 정말 따뜻한 집이었어요. 지영 씨가 준호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꾸민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지영 씨의 전 남편이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고 준호가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는 어디 있는지.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왜 없냐고 물어본다 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영 씨는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지영 씨를 위로해주면서 함께 고민했어요. 지영 씨,
준호가 조금 더 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엄마와 할머니가 준호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5년이 지난 지금 준호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정말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어요. 지영 씨는 이제 식당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60세가 됐지만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공원에서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줘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저에게는 준호가 손자 같은 존재거든요. 지영 씨와 저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준호를 돌봐주고 어떤 날은 지영 씨가 제 안부를 확인해줘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만든 죄책감으로 시작된 제 교도소 생활이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는 기적으로 이어졌거든요. 준호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정말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죠. 가끔 준호가 저에게 물어봐요. 할머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줘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가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지영 씨는 지금 정말 좋은 엄마가 됐어요. 가끔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도 함께 나누면 견딜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아직도 민준이를 잊지 못해요. 그 아이의 부모님도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를 키우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도 하늘에서 준호를 지켜봐주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와 지영 씨, 준호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함께해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가슴이 설레거든요. 준호가 새로 배운 걸 자랑하고 지영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각자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돕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영 씨와 준호를 위해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제 죄책감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구원하는 일이 됐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